예, 구두 3차시 합니다. 독서 토론. 구두차는 페미니즘 비평론을 통해서 어, 최근에 화제가 됐던 여성 작가들의 소설들을 좀 읽으면서 그것의 의의 그리고 일정한 한계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1차 시에는 82년생 김지영을 봤고 2차 시에는 아내들의 학교와 딸에 대하여를 읽었죠. 3차 시에는 서른의 반격, 이제 30살, 30살 된 남성과 여성이 의기투합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맞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손원평 이름만 보면 남성 같긴 하죠. 여성 작가입니다. 30대 후반이나 될까 그럴 거예요. 사선 평화문학상 수상작이고 뭐 작가와 이제 작품을 읽는 데 있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정치인 손학규 씨의 딸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놀라기도 했습니다. 손학규 씨의 딸,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정치인이고 딸은 이제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편집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소설을 써서 사선평화문학상은 5천만 원씩 주는 장편소 처음에는 7천만 원 주다가 이제 5천만 원씩 주는데 나도 한 2번 보냈는데 안 됐어요. 많은 작가들의 상금이 크니까 어, 이제 좀 작품을 많이 보내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손원평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4.3 평화문화상 제주 4.3은 그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이 이제 통치하던 시절에 에, 그러니까 이제 남북 간의 그 분단이 이제 고착화돼 가는 상황에서 남북 이제 김구 선생이나 뭐 김규식 이런 이제 독립 운동을 했던 분들은 남한이나 북한 지역에서 각각 정부가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남북 간에 이제 그 총선거를 통해서 단일한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 수립이 되고 남한에는 이승만 정권이 수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일단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총선거 이런 걸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데 제주도에 그 주둔하던 이제 군대가 그, 그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관계없는 일반 사람들까지도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여성들까지도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제주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 일부였지만 그래서 그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랜 기간 그 전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많이 학살됐던 제주 인구 7분의 1 정도가 학살됐던 그런 사건이죠. 제주 4.3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5.18도 그랬지만 이것은 역사가 흐르면서 처음에는 이제 제주 그 공산주의자들 폭동이다 이런 프레임이 있었지만 이제 점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발전해 나가고 그러면서 개혁정부가 들어서 오를 때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도 가서 사과를 했고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주 4.3 평화문학상은 그런 국가폭력의 기억을 이제 되새기면서 이 땅에 어떤 그런 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주제의 소설들을 공모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그 내 소설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손원평의 구주 3차시 읽는 손원평의 서른의 반격 같은 소설은 사실 제주 4.3 평화문학상의 주제는 어울리는 소설은 아니에요.
주제를 너무 이렇게 넓게 잡아서 그 좀 일정하게 문제는 있더라고요. 5.18 문학상도 사실은 그 제주 4.3 평화문학상이 4.3만 가지고는 아니고 4.3이 지향하는 그런 어떤 반폭력적인 평화 추구 뭐 그런 주제의 확장인데 5.18 문학상도 보면 뭐 꼭 5.18에만 한정할 건 아니지만 주제를 굉장히 넓게 잡으니까 늘 제주 4.3 문학상도 그렇고 5.18 문학상도 그렇고 일정하게는 뭐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반격은 사실 4.3 평화문학상의 취지대로 본다면 지나치게 주제가 너무 넓게 잡아서 뭐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하나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구주차의 이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최근에 그 여성 작가들의 그 화제가 된 그런 작품들을 보고 있는데 이 서론의 반격은 또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또 좀 이따 뒤에 한 30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앞에서 봤던 조남주 소설이 가장 좀 그 문제적이고 그래도 이제 2주차 읽었던 아내들 학교와 딸에 대하여는 그 레즈비언 서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이제 강해서 그러게 하겠지만 어, 내가 아마 1차 시에 말했던 것처럼 피미니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여성만의 고통을 강조할 때 남성들로부터는 일정하게 좀 어떤 거리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론의 반격을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제주 4.3 평화문학상의 취지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소설은 어, 남성과 여성의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일정하게 균형 잡힌 시각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제 우리 3차 시에 읽을 텍스트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았어요. 본래 이제 사선 평화문학상 그 수상할 때는 당선작으로 될 때는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出판사에서 책을 펴내는 과정에서 이제 제목을 조금 대중적인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바꾼 모양입니다. 적절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손원평이 서강대 사회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과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고 그래서 2001년에 시내 21, 시내 21은 한겨레 신문에서 발행하는 영화 잡지죠. 주간지 시내 21 영화 평론상을 받았고 네. 2006년에는 과학기술 창작 문해 공모에서 순간을 믿어요로 시나리오 시놉시스 부분을 수상했고 예, 여러 단편 영화 각본을 쓰고 연출했고, 음, 첫 장편 소설이 아몬드인데,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고, 아몬드도 상당히 좀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편 소설, 이서른의 밤, 이것이, 제주 4.3 평화문학상. 그러니까, 뭐, 영화 평론, 영화 시나리오, 또 소설, 두루 재능이 있는, 그런 작가군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작품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앞 시간에 이 심사평을 한번 이를테면 이게 제5회 제주 사선 평화문학상 수상작이라고 했으니까 심사평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 심사위원이 한승원, 현기영 소설가, 최원식 문학평론가 세 사람인데 한승원 선생은 전남 장흥 출생의 그 한강 소년이 온다로 유명한 한강의 아버지죠. 한승원. 에, 내가 이제 그 신춘문예 소설이 당선될 때 심사위원이 한승원 선생이어서 내가 서울까지 가서 인사도 드린 바 있고 그렇습니다. 94년도에. 현기영 선생은 소설가인데 그 제주 출신의 소설가죠. 그 4.3과 관련해서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발표해가지고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그랬던 작가입니다. 최원식은 문학평론가, 예, 경희대 교수였나, 뭐 어쨌든 한승원, 현기영, 최원식 이 세 사람이
제5회 제주 사선평화문학상 심사위원인데 손원평의 이 소설이 당선됐죠. 그 심사평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의 소설이고 어떤 점을 높이 사서 수상작으로 결정했는가를 이런 걸 한번 보면 이 소설을 어림하기에 또 참고하는데 일정하게 도움이 됩니다. 자, 볼까요? 내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작품은 6편. 그중에 2편이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둘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 둘안처럼 해방 직전 일본인 지주에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조선인 지주가 해방 직후에 혁명적 분위기에 겁먹고 소작인에게 소유권을 매도했다가 다시 뺏는 반전 속에 10년에 걸친 긴 분쟁에 빠진 파란만장한 과정을 리얼하게 다룬 소설은 일찍이 없었다. 그 10년은 또한 비상한 격동기였다. 해방 직후 좌우 격돌이 남북 두 정권으로 갈라서고 그 연장에서 6.25 전쟁이 폭발하고 그럼에도 이승만 독재는 의연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강렬한 욕망을 가감없이 포착한 작가의 시선이 미덥다. 농민들을 탄압하는 인물들 뿐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는 좌익에 대해서도 엄정하거니와 중각에 처한 변호사들의 형상도 살아났다. 특히 농민들의 원해를 실감나게 지어낸 대목이 각별하다. 그러니까 투란이라고 하는 소설, 최종심에서 이 당선작과 결합던, 그러나 이제 아깝게 탈락했던 두란이 어떤 그 내용과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강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이제 탈락한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과 오늘을 연결하는 고리가 덜 의식적인 점이 걸린다. 그리고 전통적 리얼리즘의 쇄신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두란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농토와 관련된 어떤 욕망의 충돌, 그 사건이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떤 그 연결점이 있느냐, 참고점이 있느냐 이것을 충분히 의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그래서 이제 2021년도 2학기 지금 보면 벌써 4학기째, 즉 만 2년째 일상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참 유행하던 때, 어떤 소설이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이게 1947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1947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 이듬해 2년 차 1947년에 발표한 작품이 페스트인데 이 페스트가 다시 소위 역주행, 다시 굉장히 많이 읽혀졌어요. 왜냐하면 까미가 그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에서 제기했던 그런 상황과 문제의식이 오늘날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소설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은 그 소설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맥락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소설도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해방과 해방 이후에 그 농토와 관련된 다양한 욕망의 어떤 분출, 어떤 부조리 이것이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이렇게 좀 연결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 리얼리즘의 쇄신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를테면 사실주의라고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현이죠. 어떤 인간 삶, 풍속, 재현인데 전통적 리얼리즘의 쇄신이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 사건과 오늘 연결하는 고리가 덜 의식적인 점이 걸린다 했던 것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의 그 묘사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당선작으로 선정된 손원평의 세련의 반격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에서 당선작으로 결정됐는가 봅시다. 세련의 반격은 88만 원 세대인 주인공이 허위의 세상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실존이 가상하다. 작은 체개발아들에게서 희망을 잃게 한다. 체개발아는 이제 쿠바 혁명에 참여했던 세계적인 그런 혁명가죠. 의사 출신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어디 정글에서 CIA의 추적에 의해서 CIA 살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체개발아. 그래서 이제 작은 체개발아들에게서 희망을 잃게 한다. 사회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들 1%에게 농락당하는 세상, 변화의 주역으로 사는 주인공들을 설정하는 작가의 시각이 미쁘다. 이쁘다 그 말이죠. 믿음직스럽다 이 말입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문장도 밀도가 짙고 잘 읽힌다. 사건과 주제를 형상화시키고 도출해내는 작가의 힘, 소설 미학이 돋보인다. 이제 소설적 완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 당장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얘기겠죠. 서론의 반격은 본심 심사 대상작 중 가장 돋보이는 작품, 즉 한국 사회에 미만한 널리 퍼져 있는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 약자를 악랄한 사기술로 착취하는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는 젊은이들,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는 젊은이들, 특히 이제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력해서 연대해서 이거죠. 그들의 저항은 비장하거나 영웅적이거나 하지 않고 게임처럼 경쾌하게 사실 보면 좀 치기 어린 그런 소설 읽어보면 좀 치기 어린 그런 면은 좀 있어요. 소설의 주인공은 그런 저항의 몸짓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왜소한 순종적 자를 벗어내고 주체적 자를 되찾게 한다. 위트가 넘치는 싱그럽고 유쾌한 소설이다. 과거에 갇힌 과거에 갇힌 불안. 과거 이야기지만 그것이 오늘날 그래도 여전히 작동하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단절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갇힌 불안보다 현재와 소통하는 서른의 반격을 당선작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심사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의 반격의 특장 어떤 뛰어난 장점이 무엇인가를 심사평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조금 이따 또 한 30분 뒤에 설명을 하면서 이제 들으면 되겠죠. 한 1분 동안에 내가 다시 한번 안내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구조는 이렇게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1, 2, 3차 작품들을 이렇게 읽는 거고 10주는 이제 장애인 문학, 특히 장애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 다음에 주체적 삶 이런 것을 주제로 다 내 글에 들어있는 그 자료, 내 책에 들어있는 내 글을 바탕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0주, 그 다음에 11주도 마찬가지 다문화 소설과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전 인구의 5% 이상이 다양한 이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소설과 이제 그 구성원들은 크게 이주 노동자와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여성이 있죠. 결혼 이민자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들의 문제 11주에 12주는 이제 1920년대, 30년대 일제 강점기에 문학에서 그런 시대 현실을 배격했던 그래서 순수 문학이라고 주장했던 소설 쪽에서는 김동리, 시 쪽에서는 김영랑 두 대표적인 순수 문학론자들의 작품과 그들의 문학 세계를 비판적으로 읽습니다. 12주차는 이렇게 해서 13주는 이연회관이 이제 어떻게 변모해 오는가 70년대부터 소설을 쭉 보고 14주는 재난서사 그 다음에 15주는 문학과 인간의 문제 멋진 신세계를 읽으면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읽으면서
과연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잡았다고 구조 1차 시작할 때 안내를 했죠. 지금 이제 종강까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으로 조금 더 재설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앞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뒷부분에서 한 30분 서른의 반격을 충실하게 또 설명할게요. 시합시다. 3차 시에는 손원평 장편 소설 서른의 반격을 읽도록 합시다. 구조 1차 시 우리 구조하고 있죠. 독서 토론. 1차 시는 82년생 김지영을 살폈고 2차 시에는 레즈비언 소설, 퀴어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들의 학교와 딸에 대하여를 읽었습니다. 3차 시는 이제 서른의 반격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인데 제5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제 분단 4.3 평화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 4.3이 이제 이 제주 4.3은 이승만 정권 때죠. 1948년에 일어난 6.25 전쟁 전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제주도의 이제 좌익 그룹의 그런 시위를 미 군정이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주 도민들이 봉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그래서 제주 도민의 뭐 7분의 1 정도가 살해됐다. 10만 명 이상이 살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을 가면은 제주 사산 평화공원이 있죠. 이제 그 정신을 기르고자 제주도에서 이제 장편 소설과 시 이렇게 장편 소설이 처음에는 이제 7천만 원씩이었는 상금이 5회부터인가 6회부터인가는 5천만 원 이렇게 주고 있죠. 어쨌든 이 분단 체제로부터 일어난 국가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고 저항과 불이한 것에 대한 저항이죠. 저항과 인권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문학상이 이 제주 4.3 평화 문학상이 사실 이 서른의 반격은 제주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주 4.3과는. 그런데 이제 제주 4.3 평화상이 1회 2회는 제주도의 어떤 역사 사건과 연관된 소설의 상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주 4.3에만 갇혀있지 않고 그 문학적 세계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널리 이제 다루고 있으면 이제 상을 주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이제 내가 이 글에서 주되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경우에는 우리가 1차, 2차에서 봤던 것처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곧 여성의 현실 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이 소설의 제목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서른의 반격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당선될 때는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면서 제목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제목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심서평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미만은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가득 찬 온갖 부정한 구조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저항의 몸짓 이런 주제예요. 서른의 반격. 그렇게 해서 그들 젊음들은 자신의 외산 순종적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주체적 자아를 되찾고 있는 썩 괜찮은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에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기호, 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 억압받는 여성 인물과 함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성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발표된 소설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의 장점이 뭐냐면 그런 여성 인물과 함께 그녀와 비슷한 종류의 억압과 폭력적 구조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남성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이라고 받아들였던 불안정한 삶이
둘 다 이제 인턴을 하고 있는데, 불안정한 문화센터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거든요. 인턴 사원으로. 근데 그러니까 불안정한 삶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받아들여졌던 불안정한 삶이 이제는 그 삶 그 자체의 내재적인 특징이 되면서 구조적 압박으로 다가와 있는, 즉 불안정한 비계급 혹은 불안정한 노동자로서의 프레카리아트. 무슨 얘기냐면, 이제 프레카리아트가 이제 우리가 그 자본가 계급을 부르주아라고 하고, 전통적인 자본가 계급을 부르주아, 그 다음에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망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라고 했을 때 이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단일한 노동자 계급은 이제 없죠.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파편화됐거든요. 계층화되고 파편화되고, 크게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 노동자들이, 그다음에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 있고, 그래서 각 노동자마다 그 소위 사회적 위치가 달라버려요. 그냥 노동자 그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 시 때 얘기했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어떤 고용과 경제적 어떤 불안정한 상태가 일상화됐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그 다음 단기 아르바이트. 우리 학생들도 되게 이제 알바를 많이 하죠. 뭐 편의점도 그렇고, 커피숍이라든가 뭐 제과점 이런 데서 우리 학생들이 대체로 좀 많이 하는데 알바라고 하죠. 그 불안정한 삶이죠. 그러니까 이 정규직 노동자나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나머지 이 비정규직,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런 노동의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소설의 이 손원평 서른의 반격에 나오는 인물은 이제 30살 정도 되는 남성 여성인데, 이를테면 여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현실을 살면서 억압받는 여성 인물이 하나 있고, 그녀와 비슷한 종류의 억압과 폭력적 구애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남성 인물이 등장한다. 이게 뭐냐면 불안정한 삶. 그러니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는 이 불안정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공통된 점이 있죠. 근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좀 치기 어린 것이로부터 시작하지만, 어쨌든 같이 힘을 합해서 일정하게 이제 그런 걸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근데 그것을 같이 힘을 합해서 이거죠. 남성과 여성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게 이 소설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남성 여성을 말하는 거죠. 나아가 연대를 통해 폭력적 사회 구조에 대해 저항하죠. 이 소설이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은 이 점에 있는 거예요.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나는 사회성과 문화 규범 위에 구성된 우리의 의존하고 그에 따라 우리로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되면 우리 개인은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비슷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그래야 이제 힘이 생기겠죠.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거대한 억압을 이제 물리치고 극복해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혼자는 더 어렵죠. 그러니까 연대, 그거죠.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그런 의미에서 여타의 페미니즘 소설과는 좀 구별돼.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의 인물, 이 서른의 반격의 인물은 김지혜인데 88년에 태어납니다. 그냥 지금 나이 30이 넘어서 디아망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 말단 인턴으로 있어요. 디아망 아카데미는 뭐냐? 대한민국 문화산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로 이제 소설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느 문화센터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교양을 차별적으로 내세워서 초국 라틴어 강좌부터 현대 프랑스 철학까지 이렇게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은 아카데믹한 무언가를 배우러 오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러 오는데 지적 사치가 많죠.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에로티시즘과 사랑이라는 강좌를 맡고 있는 박창식 교수의 강좌예요. 에로티시즘과 사랑. 여러분도 뭐 이런 강좌가 있으면 한번 가서 들어볼 만한 그런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이 자체는 뭐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박창식 교수예요. D대학의 영문과 교수였던 그는 이제 외국 포르노 사이트나 갈무리에서 인문학이랍시고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뭐 디아망 아카데미에서 강의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본인이 자기가 출간한 저서에서 한 글자로 다르지 않은 매우 불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대학의 교수들이 일부가 욕을 먹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전공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뭐 10년 전, 20년 전에 그 자신이 펴냈던 책을 그대로 그걸 뭐 좀 개정 증보하거나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바꾸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강의하는 거죠. 그대로 강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우리가 지난 1주차 1학기에도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했잖아요. 2학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같은 과목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지난 1학기 때 만들었던 비대면 강의 그 동영상을 2학기 때도 그대로 올린다거나 그런 좀 불성실하고 게으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죠. 그런 우리 교수들의 입장에서도 화가 난 거죠. 그런 불성실한 사람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소설에 나오는 서른의 반격에 나오는 소설 이 박창식 교수도 D대학의 영문과 교수였는데 이렇게 불성실해요. 뿐만 아니라 또 가관인 게 뭐냐면 그의 저서 작업을 했던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대학원생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에게 수고비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좀 많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종종 있죠. 못됐죠. 20년 전에 또 이제 미성년자 차원에서 성관계를 하다 발각돼갖고 교수적으로 박탈됐는데 삶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는 것인지 재기에 성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그에 힘입어서 지금은 디아망 아카데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그룹이 운영하는 이런 이제 문화 강좌 디아망 아카데미의 인기 강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이 박정식 교수를 이제 이런 좀 부정적인 인물로 일단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근데 소설에서 이제 뭐가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한때 박정식 교수의 제자였고 그의 저서를 대필하다시피 했고 그러나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이제 젊은 청년 이규옥이라는 청년이 이 디아망 아카데미의 신입 인턴으로 들어와요. 소설의 화자이자 중심인물인 김지혜와 만나게 되죠. 김지혜도 이 디아망 아카데미의 가장 막내 인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6개월만 지나면 정규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김지혜는 또 그대로 이제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또 배신 때리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은 이제 갓 선을 넘긴 젊은이들이에요. 지혜와 규옥은 이제 서로 이제 그 말을 섞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규옥은 이제 일테면 이 소설에서 이 규옥이 이제 박 교수를 그러니까 신입 인턴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박 교수의 강좌를 이제 준비하다가 박 교수를 우연히 마주치고 이제 이렇게 당신은 뻔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규옥이 지혜가 규옥이 남성인데 이규옥이 남성인데 규옥 옥자가 있으니까 여성처럼 그 착각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혜와 규옥이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섞는 기회가 많아지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규옥이 박 교수에게 그때 왜 그랬느냐 이렇게 지혜에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진짜 그 책을 거의 내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지혜는 이제 대학 신입생 때 광장을 가득 메웠던 대회에서 이탈했던 기억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 이런 시위가 있었으니까요. 초반까지가 아니라 97년에 민주화 대투쟁 때까지니까 97년 뭐 그때까지. 예. 근데 이제 내가 든 촛불은 아무런 힘도 없었고 수도권 근방에 위치한 대학을 상징하는 이게 참 난 이 소설도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게 좋아요. 나는 수도권 근방에 위치한 대학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서울에 들어있는 소위 이제 명문대학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시위를 하는데 참
우리는 지방대학이잖아요. 그쵸? 나도 전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지방대 출신인데, 우리 남부대 학생도 그렇고. 이게 한국의 학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소위 스카이를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이 줄 세우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촛불을 들었고, 같은 민주화를 위한 시위를 했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각각 자기 소속 그 깃발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 소위 수도권 근방에, 변방에 있는 위치한 대학을 상징하는, 우리의 깃발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들이 자랑스럽게 내건 깃발에 비해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러웠다. 나는 많이 공감이 되던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때 나올 결심했다. 모두가 함께 모여있을 때 혼자 있던 순간을 잊지 않겠다고. 결국 아무도 그들이 반대하던 걸 막지 못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말은 이제 또 여러 가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억압적인 체제를 이제 끝장내고 보다 이제 민주적인 어떤 체제로 나아가자고 한 몸으로 이제 투쟁했고, 또 희생을 입은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일정하게 성취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만을 위해서 싸웠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건 또 사실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면서도 일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는 행동한다고 바뀌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귀여운 남성이죠. 확실한 건 뭔가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누구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동하기로 해요. 뭔가 행동하기로. 근데 이제 조금 유치한 게 있어요. 서른이 넘은 사람들인데 재능기부 한답시고 같이 참여한 학생을 시켜서 뭐 배경색을 칠하게 하고 또 스케치를 시켜놓고서는 그 모든 수고가 자신만의 것인 양 치부하는 한 예술가의 벽화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아까 그 박 교수가 그랬잖아요. 대학원생 제대를 시켜서 책 만들게 하고 수고료는 주지도 않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만든 것처럼 딱 이렇게 하고, 이런 이제 좀 게으름에서도 양심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배금주의와 세습적 행정으로 악명 높은 목사가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 목사가 복도를 지나칠 때 목탁을 두들기거나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기도 하는데, 소심은 복수. 그러니까 치기 어린 거죠, 사실은.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우주 속의 먼지일지언정 그 먼지도 어딘가에 착지하는 순간 빛을 발하는 무지개가 될 수 있다고 가끔씩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하면 굳이 내가 특별하다고, 여러분이 책이 있으면 여기 밑줄 그어놓고 그래봐요. 주제의식이니까 내가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굳이 내가 특별하다고, 다르다고 힘줘 소리치지 않아도 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가 된다. 그 생각을 얻기까지 꽤나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조금 시시한 반전이 있다. 그렇게 쓰지 않아도 애초에 그건 언제나 사실이었다는 거다. 이런 인식. 뭐 어떤 것이 사실이었다는 얘기죠. 연대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연대의 힘. 그 다음에 실천의 힘. 설령 지금 당장 뭔가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만 않는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 이 깨달음. 이 깨달음으로부터 자신의 외선 순정적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주체적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전면화된 자본의 지배가 관철되는 이런 사회,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의 실천 이외에 사회를 조직하는 또 다른 증거들, 그의 근거는 어떤 사회상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사실 이들의 깨달음이나 반론은 굉장히 무력하죠. 그 다음에 얼마나 순진무구한가, 사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에는 이제 그 지혜 말고도 그녀의 대학 동창 다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대학 시절 어울려 지냈던 5명의 친구 중 하나인데, 다빈이가 빡세게 공부해서 부모님 손 한 번 안 벌리고 학비를 감당했고, 그런 만큼 집값 반반, 예물 반반, 이걸 외치는 실용주의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남자와 같이 반반씩 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다빈은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느냐?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가 되어 있고, 30이 넘었으니까 좀 일찍 결혼했네. 여행사에서 근근히 이해가 된 경력은 일단 끊겼죠. 아이 키우느라고. 그래서 나홀로 육아의 스트레스와 남편과의 소통 부재. 이제 결혼 조금 이렇게 아이가 이제 유치원 정도 되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좀 결혼의 사랑의 유효기간도 좀 끝나가고, 그래서 조금 서로 이렇게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 성격 차이가 드러나고 좀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다비는 나홀로 육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나도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없지만, 그러나 읽어보면 이 소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포착하고 있어. 보세요. 세 돌 되기 전엔 살아있는 악몽이었어. 아이가 세 돌 되기 전에. 1시간 걸려 잠든 거 확인하고 녹초가 된 몸을 살금살금 일으키는데 내 등뼈 뚝 끄는 소리에 으앙하면서 아이가 깨는 거죠. 그런 일들이 24시간 지속이야 라고 말해요. 나 아줌마들이 애 낳고 힘들단 빠는 소리 하는 거 정말 듣기 싫었거든. 그런데 그 힘듦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냥 육체가 힘들고 잠을 못 자서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엄청 공감되잖아요. 육아의 어려움. 나 그때랑 완전 달라졌어. 물론 아이 있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지. 뿌듯하고. 근데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엄청 보수화돼서 이것도 난 충격적이면서도 그렇구나라고 좀 일정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내 가족 살 길이 최선이고 별거 아닌 걸로 구청에 민원 넣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 걸고 그런다니까. 너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 알아? 명백한 자기 재산이 생길 때야. 절대 빼앗기거나 침해될 수 없는 것, 집이나 돈이나 그럴듯한 밥그릇이 생길 때. 근데 나한텐 그게 애야. 그런 게 생기면 있지, 이 세상이 갑자기 되게 위험해 보인다? 이 다빈의 호소는 한국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일정하게 자기 소유를 갖게 될 때 그걸 지키고자 하는 이제 아주 본질적인 욕망이 작동하죠. 그러니까 공동체라든가 이런 데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나, 가족, 우리 가족 위주 이렇게. 그게 이제 보수화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이랄까 심리 이런 메커니즘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게 아주 뛰어난 소설이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여성의 독박 유아, 그에 따른 경력 단절, 미혼이 된 시절과는 달리 내 가족의 안위를 중심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저간의 사정을 매우 적실하게 재현하고 있는 인물이 다빈이죠. 다만 남성의 이제 문제 또 뭐가 조금 아쉬움이 있냐면, 남성의 돌봄 참여를 통한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 혹은 전망.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전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사실은 해도 끝이 없고 끝도 없고, 이 차시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티도 안 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게 이제 가사노동의 대표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돌봄 노동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면서 있게 마련인 우울증과 경력 단절이 여성에게는 치명적인데, 사실은 남성의 경우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받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성의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작가가 여성 작가니까 남성의 또 그런 측면은 또 모르잖아요. 여성의 입장에서의 어떤 묘사는 아주 뛰어난데, 남성의 입장에서는 남성은 그러면 편할까, 마음 편할까, 그냥 룰루랄라일 것인가, 이런 문제.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설 창작 강좌를 한 4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초등학교 남성 이제 교사 또 공부를 하러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제 부인도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 부부죠. 근데 나한테 소설 창작을 배우러는 이 이제 남자 초등학교 교사가 젊은 친구예요. 30대 이제 초반인데 굉장히 착실해. 정말 술, 담배 하지 않고, 물론 술, 담배 하지 않으면 착실한가, 그것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고전적으로 말하는 착실한,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래서 신춘문에 이제, 최종심까지 한 3번 정도 가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아마 당선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육아 휴직을 해서 아이를 1년씩 이렇게 돌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아이를 두 번째 또 출산을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업을 토요일 날 오후에 하고 그러는데, 여성이, 아내가,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데, 이렇게 이제 뭐 시간이라든가 요일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놓고 하겠죠? 젊은 부부가. 좋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육아라든가 가사를 남성과 여성이 일정하게 이제 배분해서
담당하는 거 좋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불만은 뭐냐면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이 친구가 그 소설 공부를 하러 오는 걸 한 번씩 빼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면서 그 뒷이야기 또 굉장히 많이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인데, 이 친구는 가야 돼, 집에. 예, 그러니까 아내 눈치를 봐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술 마시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경기장 그 애를 팽개치고 뭐 야구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가 하고 싶다는 소설창작, 소설 잘 쓰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설창작 공부를 몇 시간 오는 건데, 그 시간을 내주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는 별로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성의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여성 작가들의 경우에 많이 생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소설에서는, 이제 소설에서 그 지혜, 남자 동생 치환, 이제 남성의 이제 말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가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우리 사회 젊은 남성의 사고에 관한 것인데, 자, 서울에 라섹 수술을 하러 온 치환이 이렇게 말해요. 예전엔 돈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야지 했는데, 거기서 결혼이랑 애 낳는 건 이제 뺄라고, 남자 이렇게, 왜 돈 모아서 차 사고 집 사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면서 살 거야. 엄청 부자 돼서 난 잘 살고 싶어 누나. 왠 줄 알아? 그래야 편하거든. 나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치와는 우리 사회가 여성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증명하고 있죠. 신자유주의 기획에 관철되는 시대. 이 말은 이제 자본의 논리가 이렇게 관철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생존에 종속된 노예의 삶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게 이 소설의 장점이죠. 장점.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마 요즘에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듯 싶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서른의 반격도 마치고 3차 시 이제 전체 구조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주는 내 이웃의 식탁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가지고 1차 시, 2차, 3차 시 좀 분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9주차 마칠게요. 수고들 했습니다. 오배. 내가 지금 9주 3차 시 서른의 반격이 모두 끝났는데, 내가 지금 다른 일을 금방 뭐 전화를 좀 받느라고 미안합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그냥 한 1, 2분 아무 소리 없이 있었죠. 한 2분 음악을 들읍시다.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죠. 예. 경이로운 소문 OST죠.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